이야기는 한때 무엇도 무서울 게 없다고 믿었던 남자 민재의 사연으로 전해진다.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는 큰 사고를 치고 아버지에게 쫓겨난 뒤 공단 근처 낡은 원룸에서 지내게 된다. 처음 그 방은 불편할 뿐이었다. 치만 위층에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가 모든 일을 바꿔놓는다. 그는 원래 그런 기운이나 괴담을 믿는 쪽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후의 변화는 더 낯설게 다가왔다. 민재는 아버지가 마련한 물류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물건을 싣고 내리며 몸은 지쳤고 밤이 되면 원룸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다. 문제는 잠들기 직전마다 위층에서 긴 통화 소리가 배수관을 타고 내려온다는 점이야. 건물은 복도식 구조였고 소리는 벽보다 배수관을 타고 더 선명하게 내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자의 통화 내용은 이상했다. 누군가를 호구로 잡았다는 말, 돈을 크게 벌 수 있다는 말, 사람을 골라낸다는 말이 드문드문 들렸다. 민재는 꽃뱀 사기 정도로 넘겼지만 그 말들은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그 통화는 장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사람을 물건처럼 고르는 듯한 표현이 반복됐다. 어느 밤 통화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짝짝짝. 그 박자에 맞춰 누군가가 콩콩 뛰기 시작했다. 새벽에 원룸 건물 전체가 작게 울렸고 참다 못한 민재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조용하던 건물에 박자와 발소리가 맞물리자 민재는 그저 소음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자 한 젊은 여성이 나왔다. 얼굴은 애태어 보였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연습 중이었다고 사과했다. 민재는 다시 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거칠게 말하고 내려왔다. 그날 이후 위층은 한동안 조용해졌다. 젊은 여자의 지나치게 낮은 태도와 식은땀은 그때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일하다 발목을 다쳤다는 핑계로 며칠 쉬게 된다. 낮에 원룸에 머무르던 그는 위층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된다. 호기심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다친 발목은 핑계였지만 그 핑계 덕분에 낮에는 보지 못했던 동선을 보게 된다. 여자가 향한 곳은 허름한 동네의 작은 당집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점집 같았지만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범하지 않았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 뒤로 굵고 나이든 장군 목소리 같은 음성이 섞여 나왔다. 간판과 방 안의 분위기는 평범한 점집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안에서 오가는 말은 손님 상담과 달랐다. 민재는 몰래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의식을 보았다. 박수 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 낮은 중얼거림이 좁은 방 안에서 반복됐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간 순간 안쪽의 존재가 그를 알아챈 듯 공기가 갑자기 멈췄다. 민재는 자신이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황급히 빠져나오려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남자들에게 붙잡혔다. 위협적인 사람들은 민재를 에워싸고 경고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말이었다. 민재는 몸보다 자존심이 더 상한 채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중 한 명의 목에 있던 붉은 거북이 문신은 나중에 수소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이후 원룸은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변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방 안에 같이 있는 느낌이 들었다. 샤워를 하다 눈을 감으면 다시 뜨기 어려웠고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낯설게 멀어졌다. 낯선 기척은 낮에도 밤에도 사라지지 않았고 익숙했던 방은 어느 순간 남의 방처럼 느껴졌다. 처음 찾아온 가위 눌림은 민재를 무너뜨렸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귓가에는 당집에서 들었던 장군 목소리가 반복됐다. 데려가겠다. 버티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다. 그는 처음 겪는 가위 눌림 때문에 출근도 하지 못했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었다. 평생 무서운 것을 모르고 살았던 아들이 혼자 못 있겠다고 말하자 어머니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로 옮겨도 같은 위화감이 따라오자 상황은 달라졌다. 장소를 바꾸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지만 공포는 호텔 방까지 따라왔다. 결국 어머니는 민재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날 밤 어머니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누군가 방 안에 서 있는 듯한 기척, 이유 없이 식어가는 공기, 잠들기 직전 목덜미를 누르는 듯한 압박. 그 순간부터 가족은 이것을 단순한 착각으로 보지 않게 된다. 어머니가 같은 위화감을 느꼈다는 말은 민재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었다. 어머니는 지인을 통해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갔다. 예약은 2달 뒤라고 했지만 그녀는 기다릴 수 없었다. 어렵게 만난 무속인은 민재가 원룸에 들어온 순간부터 뭔가 따라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무속인은 설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이상한 것이 붙어 있다고 말했고
가족은 그 말에 얼어붙었다. 무속인은 저녁에 민재의 원룸을 직접 보겠다고 했다. 방에 들어선 그는 곧장 매트리스를 들췄다. 침대 아래에는 성인 몸통만 한 큰 부적이 붙어 있었다. 화장실 천장 점검고에서는 묶음과 목주머니 같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적과 묶음들은 사람이 일부러 숨겨두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무속인은 윗집 여자가 다니던 당집이 사람 점을 봐주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오래전부터 저주와 겁박으로 이름난 사람이 뒤에 있고 젊은 여자는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었다. 민재가 들은 장군 목소리는 그쪽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었다. 그 설명은 초재형과 사기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고 어느 쪽이든 민재에게는 끔찍했다. 그 사이 민재의 가족 쪽 사람들도 이 집 여자를 조사했다. 드러난 이야기는 더 기괴했다. 그 여자는 과거 유흥업계에 있었고 누군가에게 정보를 받아 돈 있는 사람들을 점집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돈과 외로움, 그리고 쉽게 겁먹을 수 있는 약점이었다. 방법은 단순하지만 무서웠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만 있으면 가족관계와 주소, 과거, 이력까지 어느 정도 캐낼 수 있었다. 그렇게 알아낸 정보를 점사처럼 말하면 상대는 정말 용한 사람을 만났다고 믿게 된다. 이야기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친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그 다음 단계는 두려움이었다. 구슬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겁을 준다. 실제로 부적을 숨기고 집안의 기척을 만들고 잠든 사람을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다. 피해자는 스스로 돈을 내고 벗어나고 싶어진다. 부적이 실제 힘을 가졌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그것을 믿게 만드는 장치들이었다. 민재가 겪은 일이 정말 초자연적인 저주였는지 정교한 사기였는지는 끝까지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외롭고 겁먹은 사람은 설명되지 않는 공포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 공포는 보이지 않는 존재보다 보이지 않는 조작에서 더 강해질 때가 있다. 민재는 이후 한동안 절에 머물며 마음을 추슬렀다고 한다. 원룸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위층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당집이 정말 사라졌는지, 그 뒤에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민재는 이후 한동안 혼자 잠드는 것조차 어려워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귀신 자체가 아니었다. 자신이 겪은 공포가 누군가의 계산 안에 있었다는 가능성이었다. 누군가 그의 이름과 주소, 가족관계와 약점을 들고 있었다면 방 안의 기척은 이미 시작된 덫이었을지도 모른다. 집 주소와 가족관계, 사는 방식까지 누군가 알고 있다면 공포는 방 안으로 들어올 문을 이미 찾은 셈이다. 민재는 지금도 그때 들었던 박수 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매짝짝짝. 위층에서 내려오던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맞춰진 박자처럼 남아있다. 그 박자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안을 길들이는 도구처럼 기억됐다. 이 사연의 결말은 명확한 테마도 시원한 복수도 아니다. 다만 하나의 경고에 가깝다. 낯선 사람이 내 과거를 너무 정확히 알고 그 지식으로 공포를 팔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연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보다 공포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남는다.